정치마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리포트 보셨지만요. 탄핵 부분 야당부터 들어볼까요? 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움직임. 법관 탄핵. 예. 우리 대변인 발표한 것처럼 법원 길들이기, 사법부 예. 길들이기의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상으로 삼은 임성근 전 서울고법부장, 예. 지금은 이제 부산고법부장인데 예. 이 경우에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 취지가 사법농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심 법원에서 일단 무죄 선고가 예. 났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예.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을 때는 이제 그 기관 안에서 징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기관, 검찰, 경찰, 법원을 통해서 이제 그 형사적 처벌하는 예. 게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은 그보다는 더 중대한 사안이어야 된다. 예. 조금 그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일일이 다 탄핵하면 이는 헌법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 단계도 이미 안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서도 이미 1심에서 무죄 나온 걸 갖다 그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 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야기한 거를 지금 탄핵에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지저 근래에 그 법원에서 김경수 지사 재판이라든지 또 최근에 정경심 교수 재판이라든지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 나올 때마다 여당이나 이 친여 또 정권 주변에서 계속 그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길들이기 하려고 만드는 그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보고 여당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그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어떤 똘똘 뭉쳐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징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걸 오히려 걱정해야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난 뒤에 코드화되는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특정 그 법원 안에의 법원의 하나회라고 이끌어지는 정도의 그런 사조직의 수장이었던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이었고 그 후신인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던 분을 그 대법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그 뒤에 각급 법원 기관장 인사에서 그런 코드 인사가 계속 진행돼 가지고 이미 상층부는 거의 다 이제 코드가 돼 버렸습니다. 현 정권하고 코드가 딱 맞는 상층부 법원 그 구조가 돼 있는데 이제는 탄핵을 이제 추진하는 거는 일반 평판사들까지도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 재판 똑바로 해라. 우리가 정권에서 비난하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식의 재판하면 가만 안 둔다. 그걸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여당 얘기 들어보고 다시 어떻게 보십니까? 길들이기란 비판에 대해서. 길들이기가 될 수가 없죠. 사실 이번에 이제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문제된 행위를 했던 것은 이제 박근혜 정권 때였고 뭐 현 정부 들어와서 뭐 그렇게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법원의 길들이기를 위해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특히나 임성근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문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 행위다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다만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형사법제에 의해서 처벌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이미 2018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의 행위는 헌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이제 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국정감사 때 법원 행정처장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판결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확인이 되고 물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도 안 하고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그럴 때를 대비해서 탄핵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그런 있습니다. 답변이 있었습니까?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찾아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법을 지켜야 되는 법치주의 원칙이 있고 특히 법관도 이 법치주의 원칙이 예외는 아닌데 이 법관으로 하여금 어떤 법을 지키게끔 하는 장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탄핵제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방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현행법이 무죄로 판결한 문제를 입법부가 또 탄핵을 한다는 부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소되기 전에 이미 법원에서 저희 국회에서 탄핵을 했어요. 그때도 그런 논란을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뭔가 사법적인 판단도 안 났는데 탄핵 시도를 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헌법 위반의 문제와 실정법 위반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는지만 놓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란은 이미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해결이 된 것이고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정법이라고 하는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1심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확인을 해줬고 법원행정처장도 그런 게 안 될 때 쓰라고 있는 제도가 탄핵이다. 근데 그렇게 어떤 당연하고 어떤 정상적인 절차는 왜 당론으로 안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2018년도에 사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나 몇몇 의원들이 열심히 주장을 해서 20대 국회 때 당론까지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 의석수가 매우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대 때 들어와서 다시 시도하게 된 거는 이 문제가 되는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사직하고 나가고 나면 이제 탄핵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서두르러서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런 어떤 좀 흐름들이 있었고 또 지금 보면은 당론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당론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이. 근데 제가 언뜻 드는 그 생각은 그 정도로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다면 당론을 굳이 할 필요 없더라도 당의 어떤 뜻이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론을 하는 게 더 어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당론으로 해가지고 모든 의원들의 표결의 방향을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당론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거의 총의가 모여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후자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당론으로 정한다면 사실 당론으로 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뭐 이미 오늘 아침에 이낙연 대표님도 그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을 하셨고 본인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숫자로 보면 탄핵 소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한 120명 정도까지가 이미 서명을 했고 그 외의 분들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결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 의원님 아까 답변 들으셨겠지만 사법적 판결하고 헌법적 판결은 다르다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다르죠. 그러니까 별개의 제도를 둔 거죠. 그 기관 내 징계 제도를 두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처벌 제도를 두고 그리고 헌법기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제도를 별도로 둔 거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에 대해서 헌법은 탄핵의 사유를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만 이야기해놨어요. 더 이상 상세하게 이야기는 안 해놨습니다. 그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은 최소한 징계 조치나 그 사법 절차에 의한 형사처벌보다는 더 중대한 사안이어야 된다. 그냥 막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있었던 그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재판에서도 헌법 위반이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및 그 다른 판사의 판결에 개입했기 때문에 저 취지는 헌법 위반이다. 판사의 그 법관의 재판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 판사에게 자기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재판 판결 내용에 간섭한 거는 헌법 위반이다라는 건 그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탄핵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그 밑에 단계보다는 더 중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판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은 이 행위 자체는 구성 요건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법률적 구성 요건이 안 된다는 설명.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률적. 그러니까 문제 이제 헌법 위반은 맞지만
실정법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 이게 1심의 판단이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실정법인 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형법은 일정한 행위 태양만 처벌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새로 어떤 바뀐 어떤 행위 태양이 나타난다거나 사회 변화가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포섭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을 미리 상상해서 그런 것들을 처벌할 규정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법에 의해서 처벌 안 될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 것이냐? 헌법에는 위반된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형사법적인 소추를 통해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책임을 지우는 제도, 즉 탄핵제도는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행정처장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럴 때 쓰라고 탄핵제도가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거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라는 부분은 자기네들도 다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조 의원님. 헌법 위반은 맞다. 그거는 뭐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헌법 위반은 맞다는 말씀이시죠? 조 의원님도. 그 판단이. 취지는 맞죠. 그런데 헌법이라는 거는 그 원론적 규범입니다. 대부분 다 추상적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처벌은 하진 않아요. 좀 전에 형법으로 처벌은 안 되지만 죄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은 형법에 처벌 안 헌법 되면 위반은 맞는데 탄핵할 만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 저희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듣고 다시. 근데 이 부분을 보시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결정이 났어요. 그럼 이게 유죄 판결입니까? 처벌받습니까? 아니에요. 탄핵은 그냥 징계예요. 국회가 요청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무슨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또는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야만 탄핵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도 그런 재판이 진행됐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할 때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이렇게 요구했어요. 아니 이거 입증 책임을 좀 무겁게 지워서 충분히 입증돼야만 탄핵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헌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형사재판 아니야. 이건 그냥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징계하는 거야. 따라서 그렇게 엄격한 입증 책임 필요 없어. 라고 이미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했고 판결문에 써져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똑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형사소추에 의한 절차보다 더 뭔가 엄격하고 더 중하고 아니란 말씀이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처벌보다도 훨씬 더 중한 것이 탄핵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한지 만약 그 논리라면 중한지 안 중한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하겠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마 각하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은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 재임용 신청을 안 했어요. 재임용이 그렇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임기 끝나고 2월에 퇴직하게 됩니다. 사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재임용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재임용 안 되기 때문에 사직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빨리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넘겨도 심판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럼 그때는 심판할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아마 국회에서 넘기면은 심판 대상이 없다고 아마 각하할 거예요. 그 심리 자체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법부에다가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보겠습니다. 실질적 징계 효과가 없이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길들이기다. 이 논리 같은데요. 우선은 좀 절차가 늦게 진행된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임성근 부장이 이제 곧 법원을 그만둘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최근이에요. 당연히 저희들은 더 연장해서 임기를 더 연장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임성근 부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 마무리돼서 기소가 돼서 1심 판결까지 나왔고 사실 여기가 다 확인됐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거의 다 확정돼 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은 또 형사재판처럼 면밀히 입증 책임 따지는 게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실관계 확정이라면 기존의 어떤 탄핵 사유나 탄핵 소추 사건에 비해서 훨씬 더 사실관계는 명확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정 내릴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설사 좀 시간이 걸려서 임성근 부장이 그만된 뒤에 판결을 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각각 판결을 내리더라도 헌재는 헌법적으로 판명돼야 될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이유를 다 씁니다. 이러저러 각하지 비록 요건이 안 맞아서 각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 것임이 맞다. 이런 식의 이유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헌법의 명령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시도됐고 헌재도 비록 각하는 했지만 그걸 인정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시도하려는 판사가 나타나는 걸 막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 규정을 한번 해석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재판의 원래 취지에는 안 맞는 거죠. 각하하는데 사건 자체를 심리도 안 하는데 의견을 단다는 건 심리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는 가끔씩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 지났지만은 역사적으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수사 다시 해가지고 처벌 못하지만은 사건의 그 진실을 규명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본인들이 문제시하는 사건들만 콕 찍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불리한 거는 절대 그렇게 안 했죠. 근데 사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각하가 아니고 그거는 심리를 한 거고 그건 체계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임기 말씀을 하셨는데 임성근 부장은 이 정권 들어서자마자 정권과 사법부 수장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이 사법부 코드 수뇌부에 의해서 적폐로 찍혔습니다. 3년 내내 시달리고 고통받고 그랬습니다.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리고 자천당하고 그래서 이미 본인도 이미 재임용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 버렸고 그리고 재임용 신청해도 아니 이 정권에서 적폐로 낙인 찍고 이 사법부 수장이 수뇌부가 적폐로 낙인 찍은 사람을 재임용을 해줍니까? 그거를 그만둘 줄 몰랐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한 달 안에 이걸 심리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도 정말 국민들 앞에 우리는 정말 너무 문재인 정권의 코드 맞추는 코드 재판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밖에 안 돼요. 임기 문제에 있은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전에 벌써 심판해달라고 공수처를 출범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꼭 굳이 해야 된다면 어떤 형태의 공수처를 만들어야 될지 헌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빨리 심판해달라고 1년 전에 넘겼는데 1년 이상을 뭉개다가 공수처 다 출범되고 난 뒤에 뒤늦게 뒷북치듯이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저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공수처 얘기 좀 이따 다시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한 달 만에 한다. 요 얘기 잠깐 더 여쭤볼. 헌재는 일반 법원하고 다릅니다. 헌재는 과거에도 헌법적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필요하면 요건이 일부 부족하거나 또는 소송 진행 중에 갑자기 요건이 탈락돼서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재라는 기각은 한데 결론은 내렸단 말씀이시죠? 헌재라는 이 기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원래 그렇고 또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과거부터 이걸 쭉 해왔었는데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새기고 헌법의 의미를 좀 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작업을 해왔던 기구인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임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임기 끝날 줄 세상 사람이 다 알았는데 왜 민주당만 모르냐 이런. 뭐 저희들이 뭐 그걸 미리 신경 못 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임기 며칠 안 남았는데도. 헌법적 가치를 명확하게 하겠다. 또 헌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전직 대통령이건 현직 대통령이건
그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예. 판단하에서 그런 논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곧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러면 헌법에 위반됐던 것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국회에 부여된 의무를 방기하는 거죠. 주 의원님, 그 관련해서 임기 예. 문제는 뭐 민주당이 별로 크게 말씀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걸 다 남들 다 알았는데 왜 몰랐냐는 부분에서는 그건 맞죠? 그 크게 말씀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미리 좀 예. 챙겨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한데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은 그럼 거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 예. 헌법 위반은 맞는데 처벌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된다 이 논리시죠? 조 의원님은 이 일관된 논리가.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헌법 위반은 맞다는 데 대해서는 조 의원님도 여러 가지 어떤 판결에서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헌법 위반은 맞는데 이게 처벌할 만하지 않다는 논리 맞으시죠? 그게 지금. 근데 헌법 위반이라는 거는요. 예. 말씀드렸지만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대원칙을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인 처벌할 만한 징계할 만한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회가 해서 왜냐하면 이견이 엇갈리니까.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대로 헌법 위반이 맞다면 이 헌법 위반이 징계할 만한 위반인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사를 위해서? 그게 단순히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 아니고 좀 진정성이 있는 예.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 근래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몇 사건들에 자기들이 불리한 판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예. 지금 대통령까지도 잠재적인 좀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예. 이게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걸 그대로 두면은 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검찰을 쥐어짜고 그다음에 법원까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예.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예. 헌법 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면은 예. 저희 당하고 예. 같이 해야 됩니다. 합의했어야 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합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탄핵 추진이라면 예. 그럼 우리 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당연히 합의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민주당만 해가지고 단독 처리 이거는 탄핵이란 거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하는 거지 예. 국회 안에 특정 정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당이 만약에 반대하는데 민주당만 그 과반수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강행 처리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넘기면 그건 형식상으로는 국회가 하는 것처럼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주당이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겉으로 내세운 헌법 가치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형 비리 수사와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 겁나니까 예. 미리 그러면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라고 민주당이 볼수 헌법 없는 거죠. 가치에 대한 판단을 얻고자 하는 거란 취지를 말씀하면 야당은 동의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 소추에? 그 취지가 맞다면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예.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 과정, 동기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진행하는 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분들이 법원에 있을 때 예. 국회 되기 전에 법원에 있을 때 판사할 때 그런 식의 그런 정치 행위들 마구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정 예. 정파에 기울을 예. 져가지고 정치적 독립성 판사로서의 그 독립성, 중립성 제대로 안 지키고 예. 정파적 활동하다가 국회를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법원을 정치 집단으로 오염시켜 놓고 국회로 들어온 분들이 지금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예. 본인들이 만약 법원에 있을 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행위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행위하면 우리가 탄핵 심판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될 분들이 하나도 그런 거 안 하고 그때는 막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그 국회를 이렇게 법원을 그렇게 정치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사법농단이다. 사법농단은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그 개인이 특정한 판사한테 특정한 사건 하나에 그걸 이제 판결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에 야당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을 악용해가지고 법원 길들이기 하고 줄 세우기를 한다면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조직 전체가 법원이라는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 권력형 비리 전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법 개입하는 그 판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그 헌법상의 탄핵 제도를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예. 근데 좀 더 조직적인 사법농단이 되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탄핵 이번에 추진할 때 당내에서 좀 주저하셨던 분들의 얘기가 아니 법원에 대해서 특히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우리 당을 굉장히 미워하지 않겠냐. 예. 이 사람들도 인간인데 그럼 향후에 진행되는 여러 사건에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네.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 헌법이 우리 국회에 준 의무고 어떤 재판상 불이익을 받든 간에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다음에 야당과 함께 해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탄핵소추안은 100명 좀 넘으면 100명이면 발의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0명 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또 당론으로 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민주당만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 그 올리면 찬성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이유에 찬성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롭게 와서 찬성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예. 강조드리고 좀 아쉬운 점, 유감스러운 점 말씀드리면 이 탄핵 관련된 추진을 하는 의원들이 쭉 있습니다. 뭐 저도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한데 그중에 아마 이제 판사 출신 의원들에 대해서 방금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들었다. 아니죠.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그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으로 갔을 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불러다가 네가 아마 쓰게 될 컴퓨터 열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상한 파일들이 들어있을 텐데 놀라지 마라. 우리 원래 이런 거 좀 한다 그랬더니 충격을 먹고 정치판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낸 거 아닙니까? 어디서도 그걸 떠든 게 아니라 아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반려하고 만류하고 막 이러면서 알려지게 된 거 아니에요. 이탄희 의원이 무슨 정치판으로 만들었습니까, 법원을? 네. 근데 그런 양심을 가졌던 분이라면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현직 대통령을 각하새끼 짬뽕이라고 이런 SNS를 올린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그분이 판사들이 지금 많았습니다. 우리 그런 당이 데 대해서 아니냐고요. 한마디도 안 하는 판사들이 한마디도 안 한 판사들이 자기 편이라고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묵시적으로 그냥 방조하고 놔뒀던 판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요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분은 그런 뭐 밖에 더 없습니다. 논의를 진행시켜 봐야서 그런 그만 어떻게 할까요? 약간 더 하실 말씀이 이 부분은 정치판으로 만들었다. 이 부분은 뭐 논의를 계속 진행할 건데기 없는 거. 아니 조 의원님 뭐 혹시 더 이 부분에 더 비판하실 거 있으면 한 번씩 더 발언을 하시고요.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거. 예.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그러시니까 더 궁금한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아니, 좀 전에 그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탄핵을 강행하면은 판사들이 더 기분 나빠가지고 민주당이나 뭐 대통령 정권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더 나쁘게 재판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일리가 있어요. 제가 문재인 정권 처음에 들어섰을 때 개인적으로 딱 관심을 가지고 주시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통치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 옳은 걸 가지고 옳은 일을 해서 국민들이 공감해서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정권을 지지하고 정권의 방향에 협조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싫어하지만 힘을 휘둘려서 겁을 줘가지고 국민들이 저건 아닌데 싶어도 겁이 나서 그냥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전자로 갈 줄 알았어요. 옳은 일을 하고 그걸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해가지고 국민들이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정권을 지지하게 만드는 반대로 갔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독선적으로 폭조하고 폭정하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정권에 대해서 반감 갖는 사람이 있고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다는 걸 알아요. 그게 정권이 부담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때문에 그냥 설득하는 정치적으로 가면 오히려 정권을 만만하게 본다. 탄핵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다. 그러니까 그냥 무섭게 하는 게 좋아.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겁을 줘가지고 싫어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하는 정책으로 방향으로 지금 정권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법원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판사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너희들 만약에 약간 삐딱한 판결 내리면은 우리가 민주당이 150석 훨씬 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탄핵으로 날릴 수 있어. 똑바로 보고 똑바로 해. 이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답답한 게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법에 위반됐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판사를 놔두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헌법 위반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헌법 위반이라는 거. 그렇게 보면 헌법 위반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형사적으로 의미 있는 헌법 위반이라야 그 부분은 탄핵이 대상이 되는 조현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부분 같아서 제가 그랬는데 뭐냐 하면 그렇게 어떤 이것이 헌법 위반은 맞다는 전제가 있고
이 헌법 위반이 과연 징계를 받을 만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다면 그건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어떤 질문이었거든요, 아까. 그렇다면은 국회를 통해서 의견 판단을 얻어봐야지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그렇다면 탄핵 소추를 찬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예. 이렇게 뭐 서둘러서 급하게 여러 가지 사건 앞두고 해서도 안 되고 예. 그게 그 바탕에서 이미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예. 일찍부터 사심을 버리고 선입견 없이 야당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토론을 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뭐 혹시 더 아닙니다. 예. 공수처장 문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어떠세요? 보시기에 조 의원님. 이번에 좀 논란이 되는 여당 쪽에서 논란이 오히려 된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수처가 어쨌든 법 내용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예. 특히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은 되게 검찰 안에서 보면은 특수부, 공안부, 형사부, 뭐 공판부 이런 것 중에서는 특수부 수사에 가깝기 때문에 예. 고도의 그런 전문화된 수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 기능 제대로 하기 어려울 거다. 예. 그래서 검사도 수사관도 처장은 아니란 말씀.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처장이 아니면 차장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었는데 또 판사 출신을 뽑았어요. 예. 그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걱정이 좀 됩니다. 기능적 부분은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인물은 일단은 그 우리가 보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표하는 그런 우리법 연구회, 예. 국제 그 인권법 연구회 그쪽 특정 이제 서클 출신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할 때 이제 배석 판사도 하고 나중에 그 국회 청문회 할 때 뭐 참고인 진술도 하고 하니까 가까운 분위기니까 평소에 편향성이 없을까도 생각하는데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또 변호를 했어요. 예. 이건 또 맥락이 좀 헷갈리고. 예. 근데 인물에 그것보다도 대한 저는 판단은 약간 모호하시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예. 2014년, 2015년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평가의 제일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냥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인물 면에서랑 두 가지 평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청원 올라온 그 부분. 예. 우선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이라서 과연 수사 능력이 그렇습니다. 있겠느냐. 예, 지금 말씀하신. 또 반대쪽에서는 변호했던 사건들을 봤을 때 과연 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요건 것 같은데요.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꼭 그럼 수사 능력이 없느냐.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잘 관리 통제 못하겠느냐. 요거는 저는 뭐 예전에 이 공수처장 관련돼서도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변호했던 사건을 봤더니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 아니 편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니 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청원 들어간 부분이. 네, 근데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만을 가지고 그 변호사의 어떤 성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변호사는 직업 윤리상 어떤 사건이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또 도움을 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또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약간 저도 인물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잘 판단하기 어렵다.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그 법조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 기무사, 세월을 그 사찰한 기무사를 변론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좀 일치하게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럼 무죄 받아내고 하면 자랑스럽고. 저도 뭐 사실은 제가 정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민사상 대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뭔가 변호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의 가치관이 확실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청원의 요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